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특허법 목적과 절차 충치까지 진행했었고 오늘 특허 출원에 대해서 나가겠습니다. 1번 정당 권리자 출원 절차. 얘는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이나 둘 다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발명자 또는 승계인을 정당 권리자라고 합니다. 발명자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면 발명이라는 것이 자기 창고,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고 여기서 핵심이 창작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텝 2 발명자에는 그 견해 대립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 외우실 때 도움되는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건데 발명의 완성에 기여한 자하고 발명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자, 여기 컨셉이 발명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자본을 후원하거나 연구시설을 제공해 주거나 그런 것도 발명 완성에 얼마든지 기여를 한 거니까 그 사람들도 전부 다 발명자로 인정해 줘서 정당 권리자 범주에 포함시켜야지 마땅하다라는 견해와 발명이라는 것은 창작물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그걸 문헌해석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문자의 사전적 의미 그대로, 문자의 사전적 의미 그대로 가면 창작을 한 자가 된다. 따라서 후원을 하거나 뭐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발명을 완성한 기여를 한 자는 제외하고 창작적 행위로서 기여한 자만 발명자로 좁게 해석해야 된다. 두 이견이 있었고 판례는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보시거나 사례집 핸드북을 보시거나 이 파트는 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탑10 판례에서도 많이 나왔었어요. 매년 그 해 중요한 10개 판례를 선정하는 그 과제에서도 검토나 이런 거 쓰실 때 이걸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발명이란 창작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해석했을 때 발명자랑 창작적 행위를 한 자를 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례 태도가 타당하다. 이렇게. 그 다음 쟁점이 공동 발명자. 그래서 공동 발명자의 정의에 대해서도 발명을 완성함에 있어서 창작적 행위를 함께 했을 때 그때 공동 발명자가 되고 이때 그 창작행위에 뭐 실질적 기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상호 기여라는 게 함께 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런 문구 1차 할 때 판례에서도 많이 봤었는데 그 기계장치 분야와 다르게 화학 발명 같은 경우는 실험을 해서 실험 결과를 봐야지만 그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제가 논리는 다 말씀드렸어요. 화학 쪽은 메커니즘이 수립된 게 좀 없어갖고 뭐 결과물을 봐야 이런 게 이런 효과 나오네 이렇게 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했을 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험 과정을 공동 발명자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실험 과정에 있어서 창작 행위를 실적으로 상호 기여했을 때 공동 발명자로 보고 있습니다. 키워드 잡아두시고 제가 설명하는 거 편하게 들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탑10에 나왔던 판례가 우리 1차 때 판례 강의에서도 했었지만 뭐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실험에 대해서 단순 지시했을 때 지시에 따라서만 어떤 행위를 한 자는 발명자가 아니고 누군가가 이렇게 실험해봐라 하면은 지시를 받고 자기가 창작적 아이디어로 실험 과정을 자기가 만든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실험을 한 자는 같이 공동 발명자가 될 수 있고 발명, 발명자, 공동 발명자 이러한으로 잡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승계인 얘는 38조 조문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추론 전 승계와 추론 후 승계 나눠서 추론 전 승계는 승계 계약서 작성만으로 승계 효력이 발생하고 추론까지 하면은 대항 요건이 발생하는 거고 추론 후 승계는 명의 변경해야지만 승계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그거 단순 법조문 나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좀 단순 법조문 나열이다 보니까 2차 시험에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시험에 많이 나오고 2차 시험은 이쪽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서 지금 거기에도 집어넣는데 이건 약간 보론용. 보론이라는 것은 문제에서 묻는 바와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절실해서 답안지에 뭘 더 쓰고 싶을 때 이제 보론이라는 목차를 쓰게 되는데 여기 지금 제가 승계계약 얘기하잖아요. 여기 승계계약으로 효과가 발생하고 여기 승계계약 플러스 명의 변경해야 되는 거고 필기를 할까요? 여기? 참고로 제가 전제 조건 하나만 좀 잡고 가자면 여기 승계라는 것은 일반 승계는 제외하고 보셔야 돼. 일반 승계는 아무것도 안 해도 효력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 그냥 양도라고 할게. 그래서 일반 승계 같은 경우는 명의 변경 안 해도 효력 발생합니다. 양도.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보론용이 뭐냐면 여기서 언급한 승계 계약이라는 것은 무시적 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인 계약서 쓴 것만이 아니라 뭐 구두상으로 얘기하거나 이런 묵시적 계약도 가능하다. 이게 먼저 정당 권리자 내용들이었어요. 1번 정당 권리자, 1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정당 권리자고 표현합니다. 1번 내용, 그 발명자 또는 승계인이고요. 2번 발명자, 그 발명의 정의부터 써놓은 거 스텝별로 나가시면 돼요. 이거 순서대로 여러분들 외우시기 쉽게 순서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발명이란 창작이기 때문에 발명자란 창작행위를 한 자를 말하고 나번 얘는 1차 시험 때 많이 했었는데 발명자가 A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거를 보고 베껴갖고 A-로 살짝 바꿨을 때 그 A-가 A하고 실적 동일이면 실적 동일이라는 게 주지간용 기술의 부가 변경 색조에 불구하고 새로운 효과 차이가 없다는 거. 그러면은 그건 A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A-를 추론하면 그건 무권리자 추론으로 봐버려요. 발명이 아니라고 해서. 그리고 다번이 공동발명자. 구체적 착상을 새롭게 제시 부가 보완한 자로서 또는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착상을 구체한 자. 거기 지금 구체적 착상, 새로운 착상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창작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착상이라는 게 그 아이디어를 얘기합니다. 그게 창작을 뜻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 착상, 새로운 착상 이게 다 창작을 얘기하는 아이디어 낸 사람. 3번 승계인. 승계 계약을 맺을 수 있고 나번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다번이 글쎄요 이거 심시하면 시험 문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한 양도인은 더 이상 권리기속 주체가 아니라 무권리자가 된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1차 때 판례 강의에서도 했었습니다만 발명자가 발명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승계했습니다. 근데 발명자가 추론한 거예요. 얘가 갑이고 얘가 을이라면 갑이 추론한 겁니다. 그리고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습니다. 이 사안에서 판례는 이건 무권리자로 봤어요.
즉 33조이란 본문 위반으로 봤습니다. 정당 권리자는 이 사람으로 왔어요. 여기서 나온 건데 아무리 발명자라 하더라도 권리를 승계했으면 이게 출원전 승계죠. 출원을 얘가 했으니까. 출원전 승계했으면 얘는 이제 무권리자라 이거예요. 발명자라 하더라도 권리를 승계했으면 얘는 무권리자고 그래서 승계한 후에 얘가 출원을 하게 되면 이건 무권리자 특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권리자 특허를 또 승계받은 사람이 이건 무권리자. 이 사람이 선이건 악이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게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답안지로 좀 몇 점 쓸 수 있다는 소리인데 몇 점 쓸 수 있다는 게 뭐냐면 판례사는 얘가 무권리자다고 끝났는데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얘가 선의일 때 얘가 만약에 선의의 무권리자면 정당 권리자한테 특허권 뺏겨도 뺏기는 게 이제 두 가지죠. 얘가 99조의 2에 따라서 특허권 이전받아 오거나 아니면 얘가 이제 정당 권리자 출원하거나 얘는 무효로 하고 그렇게 해서 뺏긴다 하더라도 얘가 법정 실시권이 나와요. 선의의 무권리자는 법정 실시권 나옵니다. 그게 104조 아니면 103조입니다. 104조 아니면 103조이. 얘가 무효당해서 얘한테 뺏기면 104조로 법정 실시권이 나오는 거고 얘가 특허권 이전 청구에서 뺏기면 103조의 법정 실시권 나와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한 10점 쓸 수 있거든. 다시 정리합니다. 발명자가 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면 얘는 더 이상 그 권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얘가 출원을 하게 되면 이건 무권리자 특허입니다. 그 무권리자 특허를 사간 사람은 무권리자예요. 근데 그 사간 사람이 선의의 무권리자고 특허 발명을 실시하고 있었으면 나중에 특허권을 뺏겼을 때 법정 실시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법정 실시권 얘기는 이 판례 사안에는 없었던 거고. 법적 취급, 거절 이후 33조이란 본문 위반은 거절유예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2번 선언지휘, 확선지휘 같은 경우는 1차 때 했던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런 거는 뭐 2차 시험엔 거의 나오지 않아요. 무권리자 출원은 선언지휘가 없고요. 확선 같은 경우는 출원인 또는 발명자가 동일하면 확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 1차 때 많이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 권리자 조치 이게 뭐 이미 기출문제 출제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워낙 그 답안지 쓰기 좋은 쟁점이어서 얘는 제가 1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교식으로 접근하시고 답안지 쓸 때도 비교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 실제 기출문제 나온 것도 제 사례지 핸드북이나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교식으로 답안지 작성하면 됐었어요. 교수님께서도 아예 대놓고 비교식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했었고 잠깐 비교를 좀 해드리면 뭐 요 상황도 같이 이제 고려하셔도 되는 거예요. 정당 권리자가 어떻게 뺏어오는지 그거 똑같은 건데 여기가 제도가 34조가 있고 그럼 제가 일단은 물음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5조가 있고 99조의 2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내가 하나 써놓을게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거 뭐냐면 1차 판례 강의에서 말씀드렸었지만 99조의가 도입되기 전에 판례에서 특허권 이전 청구를 허용했었습니다. 그때 근거를 부당이득 반환 법리를 이용했었어요. 그러다가 판례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어떤 사안에서는 특허권 이전을 허용하고 어떤 사안에서는 이전을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법을 통해서 아무거나 다 허용해라 99조의를 만들었어요. 그거 도입되기 전에 특허권 이전을 허용했던 판례가 바로 부당이득 반환 법리를 이용했던 거여서 제가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제목을 써놓겠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그럼 이제 비교 들어갑니다. 34는 무권리자 출원 중일 때 할 수 있어요. 무권리자가 출원 상태에 있을 때 정당 권리자가 그 거저 결정시키거나 아니면 거부심에서 기각신결시키고 정당 권리자 출원하면 됩니다. 내가 여기 물음표라고 한 것은 무권리자가 출원 중일 때 얜 죽이는 거고 얜 살리면서 이전할 수 있는 게 있냐. 그게 교수님이 또 특강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출원인 변경 청구가 가능한지 이거 법과 판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뭐냐면
현행 법과 판례는 없는데 이런 거 허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게 무슨 취지냐면 현행 법과 판례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정 사항이 필요한 거 아닐까? 이런 것도 교수님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법 개정할 때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세요. 그때 교수님들이 뭘 평가해 주시면 현행법의 한계점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라인을 또 2차 시험에 내는 경우가 있어요. 추노의 명의 변경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까? 여기 자신의 견해 쓰면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사례젠도 보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5조는 특허받고 나서 하는 거예요. 99조에도 특허받고 나서 하는 거고요. 절차가 35조 같은 경우는 심판원 가서 무효심판 제기하고 그 다음에 특허청 와서 정당권리자 출원합니다. 절차는 나중에 제 사례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뭐 절차 문제 나오면 절차 문제 100% 나오는데 매년 주체기간 서면을 쓰면 됩니다. 주체 누가, 기간 언제까지, 서면 무슨 서면 쓰면 된다. 이것도 정당 권리자가 기간 무효심판은 뭐 특허권 계속 중이죠. 계속 중에 무효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서 무효를 하고 그 다음에 정당 권리자가 무효신결 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출원서에 취지 표시와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주체기간 서면을 쓰면 돼요. 그거 나중에 기본서에도 전부 다 표로 모아놨습니다. 주체기간 서면. 99조에 있는 법원에 가서 특허권 이전 청구 소송 제기하고요. 여기서 이기면 확정된 판결문을 특허청에 제시하면서 특허권 이전 등록합니다. 특허청 와서 이전 등록이에요. 절차에 대비 심판은 특허청 가냐 법원 특허청 가냐. 그 다음에 효과 대비 얘는 출원일 소급표를 주고 얘는 권리 소급표를 줍니다. 그 다음에 절차 대비할 때 하나 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얘는 기간 제한이 있어요. 무효신결 확정일부터 30일이 넘으면 안 됩니다. 얘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거 1차 때 했었는데 이 라인은 기존 권리 소멸 후 신규 권리 재창설이에요. 기존 권리 소멸 후 신규 권리 재창설. 그래서 기존 권리 소멸하고 신규 권리 재창설 되기 전에 선의의 제3자가 뭐야 저거 특허 죽었나 하면서 모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30일이 지나면 안 돼요. 30일이 지나면 선의의 제3자 이거 죽었구나 하면서 그 모방할 수 있어서. 근데 여기는 기존 권리 쭉 유지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가 저 특허권 죽었나라고 오해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간 제한이 없어요. 제3자 불이익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기간 제한이 있고 얘는 기간 제한이 없다. 이런 것도 답안지에 비교하면서 써주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부당이득 반환 법리를 제가 써놓은 거 이거 몇 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는 일단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둘 다 뭐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 나왔네요. 이거 우리 1차 때도 제가 99조의 이전 사건의 판례라고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얘를 채권자 채무자라고 합니다. 얘가 돈을 못 갚았어요. 그래서 얘가 얘의 재산을 다 강제 집행해갖고 그거 다 경매 넘겨서 그거라도 돈 받으려고 이제 강제 집행 이제 하려고 하니까 얘가 특허권만은 살려야겠다. 다른 재산은 뺏기더라도 특허권만 살려야겠다 해서 유령회사 만들어서 여기로 특허권 이전을 해놨어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제 집행, 얘가 강제 집행하는 거. 면탈, 이 도망간다는 소리야. 면탈. 목적으로 특파권이나 특허권 양도해버렸어요.
특허권 양도라고 할까 일단. 이렇게 되면 얘를 우리가 채권자라고 하고 쉽게 표현하면 얘가 제3자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올해 기출도 그랬는데 교수님들이 가끔 이런 민법적 사안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적 사안도 좀 알고는 계셔야 돼요. 법률관계라고 하거든요. 가불병의 법률관계. 얘를 정당권리자라고 합니다. 얘가 왜 정당권리자가 되냐면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양도는 이건 무효 취소가 돼요. 그리고 얘가 무권리자가 됩니다. 이랬을 때 여기 34조, 35조, 99조에 있는 전부 다 얘한테만 포커싱을 맞췄어요. 근데 얘가 아직도 교수님이 특강이나 이런 데서 논의하는 첫 번째 이유가 얘만 도와줄 게 아니라 얘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얘가 정당권리자 하니까 34조 못하고요. 얘가 정당권리자 하니까 35조도 못하고 얘가 정당권리자 하니까 특권 이전 청구도 못해요. 근데 얘는 이거 돌려놔야 여기서 경매 넘어가고 이거 돈 받을 거 아닙니까? 얘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은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런 게 이제 현행법의 한계. 이런 거 현행법의 한계. 얘 도와주기 위해서 판례가 대위를 허용한 거죠. 이 부당이득 반환 법률에 따라서. 이게 양도계약이 무효 취소되니까 얘는 부당이득 얻은 거고 그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는 대위가 허용이 됩니다. 민법에서. 그래서 대위 행사에 따라서 특허권을 이전해라. 이걸 허용해줬어. 이게 판례.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혹시라도 시험 문제 나오면 답안지 쓸 필요가 없는데 그 민법 아직 기억나시는 분들은 채권자 취소를 자꾸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안은 채권자 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도가 됐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를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대위로 간 거고 많이 질문 주시는데 채권자 취소가 아마 기간이 조금 더 짧거나 그럴 겁니다. 답안지에 채권자 취소까지 쓸 필요는 없고요. 뭐 고론이나 이런 건 뭐 쓸 수는 있겠죠. 채권자 취소를 뭐 해볼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현행 34, 35, 99조의만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에 과거 판례가 필요하다는 예시 첫 번째고 두 번째 예시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다 기출문제 나온 건데 이 당시에 아무도 못 풀었었어요. 그리고 강사님들도 이거 답안지 해설을 제대로 못했었고요. 두 번째가 갑이 출원하고 가만히 있어봐요. 이거를 이걸 이렇게 해볼게요. 출원 X가 있었고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특허권 Y가 있었습니다. 얘는 특박권 양도라고 해놓을게요. 얘가 병인데 X도 양도하고 Y도 양도했습니다. 근데 이 양도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된 거예요. 양도 계약이. 그랬을 때의 갑이 할 수 있는 조치. 이게 또 2차 시험에 나왔었어요. 여기서 이제 굳이 2차 시험에서 하나는 출원 상태에서 양도했고 하나는 특허권 상태에서 양도했다를 구분했단 말이에요. 이게 또 생각할 부분인데 출원 상태에서 양도해서 병이 출원을 양도받아서 병이 특허권을 받으면 이건 무권리자 특허가 됩니다. 양도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얘는 정당 권리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승계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출원을 양도받은 것은 33조이란 본문 위반이 돼서
얘가 출원을 양도해서 얘가 특허권을 받았으면 얘 입장에서는 뭐 35조나 99조이나 다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얘예요. 이거 특허권을 양도받은 거. 특허권을 양도받은 거는 정당 권리자가 특허권을 다 등록을 받았잖아요. 등록받은 다음에 얘한테 넘겼죠. 그러면 등록까지는 무권리자가 등록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당시 하여튼 기출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왔었습니다. 갑이 출원했고 갑이 특허를 받았어요. 여기서 병으로 특허권을 양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까지는 정당 권리자 맞잖아요, 갑이. 얘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이 33조 본문 위반이라는 것은 무권리자가 출원했을 때 33조는 본문 위반이에요. 이걸 이제 원시적 무효사유라고 해서 무권리자가 출원해서 특허를 받으면은 그 무효심판에서 특허권이 소급소멸 돼야 된다. 그걸 원시적 무효사유라고 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정당 권리자 특허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만 무권리자 특허가 된 거예요. 이걸 원시적 무효사유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정당 뭐 아무런 거절이 무효사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33조이란 본문 위반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이제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냈었어요. 출원을 양도받아서 무권리자가 출원 상태에서 특허를 받으면 이건 33조 본문 위반이 안 돼. 33조에는 본문 위반이 무권리자가 출원할 것이니까. 이 두 번째 사항은 정당 권리자 출원해서 정당 권리자 특허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이건 무권리자가 출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얘도 33조 본문 위반이야? 이거. 만약 얘를 33조는 본문 위반으로 안 보면,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33조 본문은 법조문 문장만 보면 그건 문헌 해석이라고요. 문장만 보면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권리자가 출원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무권리자가 출원. 얘는 정당 권리자가 출원했다는 거예요. 뒷상황. 이게 33조 본문 위반이 아니면 얘는 35조나 99조를 써먹을 수가 없어요. 다시 올라가서 35조는 33조에는 본문 위반인 경우만 써먹을 수 있고 99조에는 33조에는 본문이나 44조 위반인 경우만 쓸 수 있습니다. 33조 1은 본문 위반이라고 보기 애매한 사항은 둘 다 못 써먹는다고요. 근데 하지만 이게 양도가 무효 취소가 되면 얘가 다시 돌려받는 게 맞잖아요. 이럴 때 또 이 사례는 부당이득 반환 집어넣자. 제가 아까 혹시라도 얘하고 헷갈릴까봐 얘는 제가 무권리자란 말을 빼버릴게요. 일단은 정당 권리자 이런 거 빼버리겠습니다. 요런 한계점 때문에 얘는 이제 제3자 도와주려는 거, 얘는 특허권을 잘 받고 나중에 넘긴 것도 33조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아? 애매한 상황들에 대해서 도와주고자 현행법에 한계가 있어서 이 판례에 뭐라고 할까요? 가치? 이런 걸 쓰는 시험 문제 여기는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기본서를 단순 암기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수님께서 문제 내시는 특강이나 기출문제는 이렇게 심오한 부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그렇다고 계속해서 모든 쟁점을 이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고 중요 쟁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고력은 길러드릴게요. 사고력은 길러드리고 나머지들은 뭐 비슷하게 단순 암기하시고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시죠. 이게 아주 어려웠던 기출문제였습니다. 나중에 기출문제집이나 제 사례집 보시면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2번 정당 권리자 조치였어요. 1번 무권리자 출원에 대한 조치. 그 다음에 2번 정당 권리자 출원. 일반 출원과 34조, 35조 출원을 비교해 놨고요. 그 다음에 3번 특허권 이전 청구. 1번 국법상 부당이득 반환이 이겁니다. 판례. 부당이득 반환 법리 집어넣은 거.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또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35조는 33조에는 본문 위반만, 99조에는 33조 본문의 44조 위반만, 얘는 위반 사항은 필요 없고 뭔가 부당이득 상황인 경우는 전부 다. 그리고 채권자도 이용해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부당이득 반환에 의한 특허권 이전 청구. 1번, 2번 있는데 하나는 허용한 사례가 있고 하나는 허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이거 전부 다 1차 때 판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안들은. 그리고 앞으로 2차 시험에 혹시라도 출제가 된다면 허용한 사례만 답안지에 쓸 경우가 나올 거예요. 허용하지 않은 사례는 쓸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99조2 의의 절차 효과 한계 특별 규정 간단히 뭐 읽어보신 1차 때 했던 것들이고요. 관련 문제 선의의 무권리자가 여기입니다.
아까 요 사안에서 말씀드렸던 거. 얘가 너가 무권리자였어? 를 모르고 정당권리자인 줄 살았으면 얘는 나중에 뺏기더라도 얘한테 법정 실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선의의 무권리자 얘기였습니다. 요거 네, 일단은 여기까지 정당권리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로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교재 순서가 추론 조치하는 건데 먼저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추론할 것 여기 지금 짚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 가고 있어요. 서류. 추론 제출 서류 여기는 2차 답안지에서 쓸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훅 읽고 가볍게 넘어가세요. 추론서 그 다음에 그 발명자 정정 이거 개정법들 넣어놨습니다. 발명자 정정이 설정 등록 전에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설정 등록 후에는 잘못 적은 것이 명백하거나 추론서에 적었던 발명자가 누락됐거나 중간에 실수로 아니면은 특허권자와 신청 전후 발명자 전원에 그 사인한 확인서를 내거나 이 셋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거기 2번 설정 등록 후에서 나번 이거 신규 개정법인데 이런 건 2차 시험에 안 나와요. 1차 시험용이지. 99조의 2에 따라 특허권 이전 등록 받은 경우에는 전 사람이 무권리자잖아요. 그럼 전 사람의 발명자들은 다 사기꾼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사인을 해줄 리가 없다. 이거 사기꾼들이 뭘 협조를 해주겠냐. 그래서 협조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 상황을 반영해서 99조에 따라 특허권 이전 등록 때문에 확인 서류 없이도 발명자는 다 바꿔줍니다. 여기본 개정법. 2차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 그 다음에 2번 명세서 이것도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개괄해 놓은 겁니다. 뭐 거절 이유나 아니면은 답원 시행규칙 21조의 사망 이게 형식적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뒤에서 다시 나와요. 그 시행규칙 21조 사망이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민심형서서 절차를 간단하게 써놨는데 이게 요번에 개정법 이건 뒤에서 다시 나오니까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2번 청구 범위 이거 개괄적인 사항들 넣어놨고 도면과 요약서 이것도 개괄적 내용들 넣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 5번 기타 증명서류는 우리 사이드 절차들 있지 않습니까? 뭐 공지나 우선권 주장이나 이런 사이드 절차 할 때 출원 시에 출원서에 취지 표시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어요. 그리고 출원 시에 출원서에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증명서들은 또 출원서를 내라는 소리입니다. 별 내용 없습니다. 여기 다 2차 답안지용은 내용은 없어요.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파트 청구의 주의 제도. 얘는 뭐 심시하면은 사실상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이미 기출되긴 했습니다. 얘는 3종 세트입니다. 이미 기출됐습니다. 청구범위 유예, 임시명세서, 외고 출원. 이게 출원일자 빠른 확보를 위해 출원조차 방식 완화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출원조차의 방식에 출원서에 명서서 내야 되고 명세서는 한국말로 써야 되고 청구 범위와 그 목차가 있어요. 발명서는 목차.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써도 출원일자는 일단 주겠다. 그걸 방식 완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써도 반려시키거나 무효시키지는 않겠다. 일단은 출원서 수리해주고 그 다음에 출원 조차도 무효시키지 않고 진행을 해줘서 출원일자는 주겠다. 다만 나중엔 제대로 이렇게 내라. 그게 잠깐 출원일자 확보만 위해서 완화해주고 나중에 다시 내라 이렇게. 1, 2, 3입니다. 뭐 얘는 너무 잘 알죠. 얘는 청구 범위 안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번에 개정법. 일단 기본적 컨셉은 이렇게 가져가세요. 그 2차 답안지 쓸 때도 이렇게 가져가세요. 임시명세서는 청구공유주 위에 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청구본이 안 낼 때만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법조문이 청구주 유예제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일단 그렇게. 그 다음에 외국어 출원은 명서 도면을 영어로 쓰는 거. 명서 도면을 영어로 쓰는 거. 절차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유예는 특별한 절차가 없습니다. 그냥 청구본이 안 내면 돼요. 그 다음에 임시명세서는 출원인이 출원 시에 출원서에 취지 표시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임시명세서 하려면 청구본이 빼고 내야 됩니다. 이거 명세서에 청구본이 빼야 돼요. 이렇게 외국어 출원인이 출원 시에 출원서에 취지 표시하면 됩니다. 효과. 얘는 뭐 별다른 효과 없으니 그냥 청구본이 안 낼 수 있다. 얘는 효과를 두 가지로 쓰시면 돼요. 하나가 이게 청구본이 안 내고 그 다음에 그 발명의 설명을 시행규칙 21조 3항에 이런 게 있으면 발명의 명칭 쓰고 기술 분야 쓰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쓰고 수단 쓰고 효과 쓰고 이 목차가 있어요. 그 목차대로 안 써도 됩니다. 그걸 임의 형식이라고 해요. 목차대로 쓰는 것을 형식에 따라 방식에 따라 써야 된다고 하고 그게 필요 없다는 걸 임의 형식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거를 다른 말로 논문 스타일로 써도 된다 이렇게 표현해. 논문에는 목차가 우리 명세서 목차대로 안 돼 있거든요. 뭐 명칭 쓰고 뭐 종래 기술 쓰고 이런 목차가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 효과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 이제 출원서 명세서는 이렇게 프린트해 갖고 직접 갖다 내거나 우편으로도 갖다 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워드 파일화해서 온라인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전자문서화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제출한다고 하는데 그 전자문서화 할 때 제가 이거 1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HAZ 파일이라고 해서 특허청에서 준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걸 써야 됩니다. 그걸 써야지 특허청에서 출원 공개할 때 자동 전산화가 돼요. 자기네들 파일을 써야 그 자동화 시켜갖고 업무가 자동화가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써야 되는데 이걸 물론 특허청에서 제공한 소프트웨어 써도 돼요. 임의 형식으로. 근데 다른 걸로 써도 돼요. 그 업계에 있는 거, 돈 주고 사는 거. 그걸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이거 웬만한 유명한 회사들 다 됩니다. 뭐 HWP, DOC, PPT, PDF, JPG 그런 걸로 낼 수가 있어요. 이걸 업계에서 파는 싸제 소프트웨어 써도 일단은 받아주겠다. 이 임시명세서. 외국어 출원은 명서 도면 영어로 작성 가능한 거.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출원일자 확보할 때만 이렇게 일단 봐주는 거고 나중엔 정식으로 제출을 해야 돼요. 그거를 뭐 취급이라고 할까요? 우선부터 1년 2개월 제3자 심사 청구 취득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중 빠른 날까지 명서 도면 보정을 통해서 청구문이 내야 되고요. 안 내면 출원 취하 간주.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1년 2개월 3개월 중 빠른 날까지 보정을 통해서 얘 지금 청구문 빼먹었죠? 청구문이 내면서 이거 정식 명세서로 바꿔야 돼요. 목차 다시 다 써줘야 됩니다. 그 정식 명세서란 표현을 특허청에서는 쓰지 않는데 제가 기본서에서는 다 정식 명세서라고 써놨어요. 특허청에서는 전문 보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전문 보정. 근데 저는 이제 정식 명세서를 했는데 그렇게 해도 교수님께서 저는 충분히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식 명세서로 전문 보정해야 됩니다. 전문 보정. 안 하면 출원 취하 간주.
취하간주. 그 다음에 얘는 우선 1년 2개월 제3자부터 취 통보한 3개월 중 빠른 날까지 국어 번역문 제출해야 되고요. 안 내면 취하간주. 얘는 얘하고 똑같이 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거 있죠. 각종 제한이라고 해서 청구권을 안 냈거나 외국어로 추론하면 이런 절차들은 못 밟는 거. 그게 여기 얘 심조란 말이에요. 얘는 보분 변심조. 이 심과 심사청구. 근데 심사청구가 제3자 심사청구 제한이 없고 출원인이 할 때만. 여기도 출원인 심사청구. 그 다음에 이게 조기공개 신청. 심조하려면 청구범위 내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똑같아. 심조하려면 정식명세서 전문보정해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임시명세서는 그냥 청구주 유예제도 똑같이 생각하고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얘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외고 추론은 보분 변심조. 보정조차도 번역문 내야지만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바로 보정할 수 있는데 이건 보정도 번역문 내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기본 세팅 라인.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 절차들을 취지 쓰고 그다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효과, 취급, 그다음 저 제한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보론용으로 쓰시면 될 거예요. 요 순서대로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외국어 추론은 좀 더 쟁점이 더 있죠. 외국어 추론은 답안지 쓸 게 좀 더 있는데 외국어 추론은 얘는 절차가 3개였습니다. 외국어 추론, 국어 번역문 제출, 오역 정정. 이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지위. 얘를 최명도라고 합니다. 이 원문 최명도의 지위. 뭐 벌써 얘기가 나왔네요. 얘가 최명도의 지위를 가져요. 최명도라는 것은 나중에 보정할 때 사실적 이양 전단, 신규사항 추가 금지의 판단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확선지, 확선지도 최명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확선지나 신규사항 추가 금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최명도로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국어 번역문은 번역문 제출 지위와 명도 보정 지위를 줍니다. 얘 맨날 시험 문제 나오던 거예요. 국법에선 얘가 최명도지위였어요. 개정법에선 얘가 보정지위로 바꿨습니다. 국법에선 얘가 최명도지위여서 번역문을 오역해서 잘못 내면 제조된 원문으로 보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조된 원문을 보정하면 신규사항 추가로 다 잘라버렸었습니다. 그래서 특허 사무소에서 번역 실수하면은 정말 엉뚱한 게 특허 나오고 그런 게 많았어요. 제가 뭐 1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그 가지 말라는 사무실 거기 가면은 뭐 거기 이제 프랑스 고객이나 뭐 이런 고객들이 많은데 그래서 A 발명을 뭐 PCT 출원해갖고 한국에 진입한 게 지금 B 발명으로 특허되어 있는 게 많아요. 번역을 개판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프랑스나 이런 고객들한테 보고를 안 하죠. 이거 좀 동사하고 얘기를 해도 되나? 보고 안 하고 숨긴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특허 나왔어요. 니들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는 거. 왜냐하면 보고를 하든 아니면 뭘 하려고 해도 과거에는 번역문이 최명도지위여서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눈 딱 감고 가는 거 되게 많습니다. 이거 뭐 얘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게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출원회한테 너무 가혹하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특허청이 봐줬습니다. 봐줘갖고 더 이상 최명도지위가 아니고 보정지위로 해서 여기 최명도 원문에서 잘못 번역된 게 있으면 최명도로 다시 돌리는 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게 오역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서 출원인이 가혹한 점이 해소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맨날 시험 문제. 얘가 최명도, 얘가 보죠. 옛날에는 얘가 최명도. 그 다음에 이거 오역 정정은 번역문 수정지위밖에 안 줘요. 무슨 소리냐면 얘는 명서 두면 보정지위를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 오역이 발생했을 때
오역이 발생하면 국법에서는 뭐 그냥 발명 이상하게 돼갖고 그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발명에서 특허받고 뭐 외국인들은 그거 알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고, 현행법에서는 오역이 나오면 체명도에 없던 애가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전단 위반이 돼요. 국법 얘기는 답안지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국법에서는 뭐 얘가 체명도지였기 때문에 얘가 잘못 오역이 돼 있으면은 뭐 외국 고객이 뭐 한국 대리한테 당했다 뭐 이런 거 답안지 쓸 수는 없으니까 그건 빼고, 지금 문제 현행법대로만 가면 되는데, 오역이 있으면 체명도에 없던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에 신규사항 추가로 거절될 수 있다 그래서 해소해야 된다. 해소 방안이 얘는 번역문 다시 내면 됩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 절차 한 번만 밟으면 돼요. 절차라는 건 서면 내는 건데 서면 한 번만 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번역문을 내면 보정지가 생겨서 명사 도면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명사 도면이 자동으로 바뀌어요. 근데 얘는 보정지를 안 줘서 얘는 명도 보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명도 보정만 해서 오역을 해소해 놓으면 번역문하고 안 맞아요. 이제 번역문하고 안 맞으면 사실상 후단이 나옵니다. 또 사실상 후단 막으려면 또 번역문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절차 2개 밟아야 돼. 서면을 2개 내야 돼. 얘는 하나만 내면 되고 얘가 훨씬 더 편하겠지. 얘와 얘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위 때문에 나온 겁니다. 얘는 번역문 정정지위만 주다 보니까 명도 보정 또 밟아야 되고, 얘는 보정지위도 주다 보니까 그냥 하나만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갈지 2개로 갈지가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언제냐? 실제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점이 첫 번째 1년 2개월 3개월. 이게 번역문 제출 기간이죠. 1년 2개월 3개월이 나왔으면 얘로 한 방에 끝낼 수 있어. 아니 굳이 이거 2개 하고 싶으면 2개는 되는데 얘가 더 편하지. 그 다음에 1년 2개월 3개월 남았어도 보정을 했거나 출원인이 심사 청구했으면, 이거 출원인이요? 못해. 1년 2개월 3개월 전에 보정학을 심사 청구했으면 또 못 바꿔요. 이게 실제 기출문제야.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청구 범위 제출 유예하면서 외고 출원했습니다. 오역을 했어. 근데 청구 범위 내려고 청구 범위 제출하는 보정을 했어. 이 상태에서 오역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문제에서 청구 범위 보정을 했잖아. 그 1년 2개월 3개월이 남았어도 이건 못 내. 이거 쓰라는 소리야.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다시 정리하면 외고 출원은 아까 그 청구제출 유예제도하고 임시명세 제도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취지하고 절차하고 효과,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와요. 더 나오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지위, 하나가 오역 해소 방안. 지위는 이게 체명도지, 이게 보정지위, 이건 번역문지위만. 그 다음에 이제 오역 해소 방안은 얘 하나만 내면 돼. 얘는 2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 낼지 2개 낼지 그 기준점은 1년 2개월 3개월이 지났냐, 아니면 보정이나 심사 청구했냐, 이렇게 나요. 내면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더 추가적인 쟁점은 없습니다. 기본서 빠르게 한번 읽어보면, 청구제출 유예제도 의치지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빠른 출월자 확보예요. 빠른 출월자 확보. 형식적 요건 완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에 제출하는 보정해야 되고 제출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된다. 그 다음에 4번 심조, 그 출원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뭐 조용계 신청을 외우셔도 돼요. 심조 제한. 다음 임시명세서. 의치지는 똑같습니다. 청구제출 유예제도하고 똑같이 써도 되는데 여기는 똑같은 문장 하면 좀 그러니까 다른 문장 써드렸어요. 근데 외우기 편하신 걸로 청구제출, 임시명세서, 외고출원 다 똑같이 써도 됩니다. 답안지에는. 2번 절차, 출원인이 출원 시에 청구에 빼면서 취지 표시하면 되고요. 효과는 임의 형식으로 발매 서면 작성할 수 있고, 특히나 전자문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용 소프트웨어도 이용할 수 있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제가 정식명세서라는 표현은 이거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 특허청에서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명세서의 전문 보정이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
정신면허서 1년 2개월, 3개월 중 빠른 날까지 내야 되고요. 안 내면 출원 취하간주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 문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1차 때 정리해드렸던 심사기준 내용들인데 2차는 이렇게까지 안 나올 거예요. 그 답번이 심조 제한인 거고, 심조 제한. 그 다음에 가, 나, 라, 마는 이거 청구일주 유예제도하고 똑같은 거야. 청구일주 유예제도 생각하시면서 그냥 편하게 넘어가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소리인지 알 겁니다. 마지막 외국어 출원, 의 취지, 방금 말씀드린 건 똑같고요. 언어 요건 완화, 그 다음에 국어 번역문과 오역 정전 주체 나눠서요. 국어 번역문 제출 기간, 이 제출 기한이 예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외울 게 아니라 제출 기한 지났으면 오역 정전 이거 2개 가야 되거든. 안 지났으면 이거 하나만 가도 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어운용 제출 교체 그 다음에 제출의 효과에서는 특히나 이거 명도 보정지위 있다는 게 이걸 지위라는 표현으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는 거고, 구어운용 부제출하면 취하간주되고요. 그 다음에 5번부터는 오역정정, 그 다음에 4번 보정이라는 것은 이 오역의 해소 방안 요거 관련된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서가 목차가 이렇게 거의 나눠져 있는데 단어가 좀 달라요. 단어가 다르니까 이거 필기 갖다가 이해하시고 기본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내용이 있긴 한데 일단은 그 다음 거는 좀 다음에 또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